천하람이 2등 했대. 천하람 돌풍인가요? 이번에는 민심에서 김기현, 안철수를 모두 앞섰다. 책임당원에서는 안철수를 제꼈다. 이 조사가 얼마나 뭐 정확한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하여튼 이런 조사가 나왔다라는 거야. 여기를 좀 보시면은 차기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천하람이 2등을 했어요. 안철수를 제꼈다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은. 물론 이 둘이 합치면은 좀 뭐 김기현이랑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황교안 표, 황교안 표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가 이제 결정하겠지만 아무래도 김기현의 독주의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김기현의 표가 떨어져서 이 표가 뭐 지지 후보 없다나 모르겠다 표로 좀 가야 돼.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아니라 안철수 표가 천하람한테 가고 있다 정도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김기현은 그래도 조금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천하람이 3위. 응답자 전체에서는 천하람이 1, 2위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 다른 조사에서는 천하람이 4위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보면은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은 뭐 이 2, 3위의 순위가 뭐 왔다 갔다는 한다지만 이게 결선 투표에서 진짜 천하람이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양쪽에 요 표 있잖아요. 요 황교안 표가 과연 김기현한테 갈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투표를 안 하는 쪽으로 갈 거냐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천하람 표는 어쨌든 만약에 안철수가 결승 가면 이쪽으로 안철수 표는 아무래도 천하람 쪽으로 이렇게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황교안 표가 과연 김기현한테 가겠냐라는 거는 잘 모르죠. 왜냐면 이런 이제 그 소수자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후발리고 좀 밑에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약간 개혁 성향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기현을 가겠냐 이런 기계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요. 뭐 흥미로운 대목인데 과연 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네. 주말에 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천하람이 안철수 측에 일정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 공학적인 계산해 보니까 안철수도 천하람 쪽의 표가 필요하고 천하람도 안철수 쪽 표가 필요하다 이거야. 양쪽이 서로 지금 필요하는 입장이 됐죠.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 결승에 가는 거니까. 물론 안철수가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도 천하람 표를 온전히 갖고 오려면 뭔가 양쪽 간에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천하람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태원에 함께 가자고. 일단 안철수 쪽에서는 겉으로는 거절을 하면서도 완전 거절까지는 안 하는지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함께 이태원 가자! 라면서 공동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쪽에서는 일정을 한번 보겠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전략적 연대를 시사한 거 아니냐. 안철수 쪽은 완곡하게 거절하긴 했는데 완전한 거절까지는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간 거예요. 이태원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상품권을 사용하고 언론 간담회를 하며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한 여러 고민들을 하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도 함께 갑시다. 안철수는 재산이 많으니까 100만 원어치 구매하셔갖고 하십시오. 예. 안철수 쪽은 일정이 맞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뭐 대체적으로 좀 뭐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까지는 답변이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긍정 검토하겠다. 취지가 좋으니까 일단 지켜보겠다. 그래서 안철수와 천하람의 연대가 가셔되고 있다. 이태원 상권 살리기 행보에 안철수가 같이 가냐 안 가냐 결정이 되는 건데요. 안철수 쪽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뭐 상품권을 잘 몰랐는데 취지가 좋지 않냐. 그래서 천하람과 같이 갈 의향이 아주 없지는 않다. 뭐 그림을 만들었어요 지금. 양쪽이 이제 표를 결선에 가서 갖고 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자, 23일 합동연설회 이후 이태원에 갈 예정인데 이때 안철수도 합류하는 식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상인들 만나 위로의 뜻도 전하고 수도권 후보를 잡잖아 보니 이태원 상권 살리기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겠냐. 바로 이런 점들이 이제 안철수를 좀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하람이 안철수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건 결선 투표를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온다. 그래 뭐 하여튼 서로 간에 결선 투표에 갔을 때는 서로의 표가 지금 필요한 입장이죠. 여기서 안철수가 또 따라잡히기까지 했다니까 조금 안철수도 신경을 써야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 이제 천하람이라는 인물 자체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정치인과 또 다른 패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은 김기현, 안철수는 우리가 알던 대로의 수준이었다면 천하람과 황교안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거든.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전부터도 계속 지적했듯이 내 말 안 들어서 잘 된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황교안 대표 계속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안 돼.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자기 부정이야. 자기가 책임지고 한 선거에 그거를 다른 식으로 회피하겠다라는 걸 드러내면 그거는 모양새도 안 좋거니와 또 그런 식의 어떤 유튜브에서 나온 낭설, 뭐 루머, 음모론, 그냥 허무맹랑한 이런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를 황교안이라고 하는 레벨급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같이 어울려고 그러고 있으면은 모양새가 굉장히 그 황교안 후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곳에 있는 이미지를 다 갉아먹는단 말이지. 근데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뭐 통진당도 날렸지, 사드 배치도 뭐 이렇게 가서 계란도 맞았지.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강단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실수를 만들었는데 이번 선거 전략은 아주 잘 쳤어요. 부정 선거를 일단은 얘기를 안 했다. 일단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다른 쪽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일단 일단 나는 내가 잘하는 공격을 한번 이번에 보여주겠다. 이전에는 부정선거에 너무 매몰돼서 대선 때 쓸데없이 부정선거로 하태경 건드리다가 자기가 또 되려 망신당하고 오히려 레벨만 깎이고 표도 깎이고 좋을 게 하나도 없었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분석을 잘하고 온 것 같아요. 어떤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부정선거를 얘기하자니 너무 과거고 이제 앞으로 총선이 벌써 다가왔는데 뭐 언제적 선거야 언제적 부정선거야 진짜 이미 선거 다 끝나고 이제 임기 다 끝나는데 이제 와서 부정선거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씨도 안 먹힐 거야. 그런 면에서는 내가 그때 토론하면 안 된다. 이거 천하람이랑 토론하면 황교안 후보가 얘기할 게 없다. 근데 토론 잘 피했고 부정선거 얘기를 지금 피하면서 자신이 지금 김기현의 부동산 문제를 노린다. 라는 컨셉을 지금 잡았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이런 점에서는 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지. 이 사람이 부정선거만 빼면은 상당히 괜찮은 정치인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이상한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자체를 정치인이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유튜버들이 돈 벌려고 하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얘기고 그걸 진짜로 믿으면 좀 웃기지. 반면에 이제 천하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치인과는 좀 다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개파 정치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잖아. 그래서 이 뭐 지금은 친윤계, 뭐 비윤계 이렇게 나누지만 친윤계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들끼리 뭉쳐다니면서 지들끼리의 정의만 믿는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공정한 룰 자체가 없어져요. 공정한 룰을 만들면 뭐하냐. 지들끼리 뭉쳐다니면서 룰을 다 깨부셔버리는데 이게 개파 정치의 문제라는 거야. 개파라는 게 건전하게 룰을 지킬 수 있는 개파들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586 정치인들 우파에 있는 우파 586들이 그런 의식이 아니잖아. 얘네들 받듯이면 룰도 바꾸지. 지 꼴린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애들한테 믿을 수 있는 공정성이란 건 없다고 봐야지. 근데 천하람의 경우는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다른 패턴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좀 흥미로운 점을 보였는데 천하람은 이준석과 분명히 이준석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준석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지. 적절하게 거리를 벌리기 때문인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준석 무고까지도 만약에 사실이면 난 컷오프 시켜버리겠다. 이거를 신윤계가 아니라 김기현도 아니라 천하람이 얘기했어 이런 말을. 아주 독특한 캐릭터야. 이런 거 보면은 천하람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런 그 친윤계랑 그러니까 윤핵관들로 분류되는 친윤계가 있다면 얘는 이핵관 이준석의 핵심 관계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때려버려 그냥. 무고혐의 사실이면 당연히 컷오프 시키겠다. 뭐 이러면서 오늘 그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도 자기가 털어놨는데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 심지어 성상납 의혹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무고혐의까지도 사실이라면 공천에서 컷오프 되게 하겠다. 이준석이라는 프레임을 무리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정치인의 성장통 정도로 이준석과 다른 나를 봐달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쪽이 원하는 인사가 있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 다만 총선 직전은 안 된다. 6개월 전에 얘기하면은 본인이 받아줄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서는 이제 더 이상 심평가가 돼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 기준을 만든 거야. 6개월 전만 얘기하면 자기가 수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런 점에서 많이 다른 거야. 이 친구를 보면은 사고방식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오픈돼 있달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사가 있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 이런 거는 약간 좀 이준석한테는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이 친구는 그 부분을 좀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돼 있는 거지 이준석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천하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은 좀 새롭다 신선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천하람이 이제 저런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나름대로 뚜렷하게 내세우고 뭐 이런 지점에서 이준석이 특별하게 반발하지 않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천하람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무래도 좀
대구 출신의 정치인인데 젊은 사람이 이미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여기에 변호사는 직업도 있으면서 동시에 영어도 잘하더라고. 얘가 영어 인터뷰까지 하고 여기에 이제 순천을 노린다. 그러니까 편한 길이 아니라 자기는 험지로 가서 정치적인 실력 입증과 정치적인 도전 정치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청년 정치가 추구해야 되는 원론적인 방향인데 그 원론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천하람이라는 인물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편이죠. 왜냐면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든 이제 윗대가리한테 잘 보여가지고 라인 잘 타가지고 그냥 그걸로 빨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밑바닥 수준밖에 없다면 좀 그런 레벨이 다르지. 전라도를 난 노리겠다 이거부터가 다르고 험지부터 가겠다라는 것부터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천하람이라는 인물이 좀 많이 이준석보다는 좀 보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선거 전략상으로는 아직 이준석이 그런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경험치가 많고 선거 전략을 워낙 잘 꾸미니까 이준석의 가치는 또 별도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이제 선거 전략 자체만으로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협상을 하고 합의를 보고 상대방을 이제 포용을 하고 이런 자세와 이런 방향성에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는 대목이 있어. 그러니까 전략을 꾸미고 어떤 민심을 파악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또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여론들은 매우 능한 반면에 이제 포용력과 협상력이 많이 딸리는 단점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천하람은 협상력이라든가 포용력을 좀 갖추고 있다. 청년 정치인 치고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어떤 상당히 좀 현실 실리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청년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좀 기대를 주는데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유승민에 대한 어떤 이 바운더리를 스스로가 이제 좀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유승민 역시 윤핵관들만큼이나 실력이 없는 건 매한가지인 거야. 유승민도 결국에는 그저 그런 꼰대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본인이 실력 있으면 이번에 나왔겠지. 나와서 자기의 어떤 선거 전략을 신선하게 갖고 와가지고 돌풍을 일으켰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걸 보면 이미 유승민도 이제 옛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유승민 얘기를 굳이 꺼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쪽 그 젊은 정치인들 또는 젊은 세대한테는 진짜 무슨 민자당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삼김시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아주 옛날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천하람 스스로가 이제 이준석조차도 유승민 얘기를 안 하는데 불필요하게 유승민이라는 이 얘기를 갖고 본인의 신선함을 깎아먹을 필요는 없다.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친윤계도 안 돼, 비윤계도 안 돼 이런 애매모호함 때문에 문제인데 이게 정치가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전략이 가장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선거에 들어갔을 때는 좀 더 선명해야 되거든요. 안철수는 색깔이 탁해. 사람의 어떤 정책 이미지가 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게 좀 점점 안개가 끼고 있어. 점점 안 보여. 탁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존재감, 자기에게 대중들이 뭘 기대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걸 지금 이미지를 어필해야 되는지 등등등을 좀 더 고찰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안철수가 그런 면을 선거에서 잘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안철수라는 사람을 점점점 이제 임팩트가 약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안철수가 자기가 정말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수도권이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험치, 내가 이쪽에도 있어보고 저쪽에도 있어보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이 안철수한테 저런 걸 제안할 때도 안철수가 그냥 이걸 내가 받을지 말지를 이런 고민할 게 아니라 이런 1차원적인 고민이 아니라 3차원, 4차원적으로 가야 돼. 이럴 때 황교안한테도 제안을 해야 되는 거야. 바로 교환 형님 같이 갑시다 이러고 황교안한테도 제안을 하고 김기현한테도 제안을 하고 하면서 나는 다 포용을 한다 이렇게 다 대가 끌고 갑니다 이러고 보시다시피 나는 공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만 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야 된다 생각한다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갖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는 거야. 안철수는 자기가 앉아갖고 선택하는 입장 이런 그런 결재권자이고 싶은 건데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자기가 일꾼으로 나가고 이렇게 좀 노가다를 하더라도 자기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지만 여론을 끌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 조금 안철수가 선거적인 그 전략, 임팩트가 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천하람이나 상대적으로 황교안이 확 떠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됐다는 거야. 이러니 안철수가 자꾸만 자기의 지지율을 지금 뺏기고 빨리고 있는데 아젠다를 내놔야 돼요. 아젠다를. 그 아젠다가 무슨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정책을 어쩌고 저쩌고 이전에 바로 저런 어떤 상대 후보가 어떤 걸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주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런 부분에서도 안철수가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너무 선택 장애야. 그러니까 나경원과 비슷해. 선택 장애라서 저런 거 파딱파딱 결정 내리고 교환 형님한테도 얘기하고 김기현도 같이 갑시다 이러고 그러면서 딱 저는 다 모두랑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책사가 좀 없다라는 게 안철수에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네요. 김기현 의혹이 멈추지 않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부동산을 얻게 됐냐 여기에 그친 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부동산 부자야. 건물주야 건물주. 건물주의 임야에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여러 얘기가 있어. 뭐 경매로 나온 걸 산 거냐. 당시에 IMF가 갓 끝난 상태에서 뭐 이거를 좀 그런 거 문제 아니었냐. 뭐 이게 중간에 이게 왜 꺾였냐. 왜 이거를 좀 조사하려고 하면 뭐 고소고발한다고 했냐. 뭐 이런 이제 울산 내에서의 여론이 이전에부터 조금 의혹을 갖고 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방방방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왜? 이재명 때문이지. 이재명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걸 지금 시사하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 부동산과 연관돼 있는 이 투기, 이들이 우리의 부동산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뭐 여러 뭐 대출이 이빠이 받아가지고 그냥 부동산을 산 다음에 이거를 뭐 일괄 처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 그 얻은 정보로 내가 땅을 사서 나에게 수익을 또는 뭐 거기다가 정치적 권력으로 이걸 개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땅을 뻥튀기를 이런 류의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 더 화나게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기 전에 의혹이 나왔을 때는 좀 덜했는데 이게 지금 뻥하고 터져버리니까 이제 막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네요. 민주당이 빨리 물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의 울산 KTX역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설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1998년 매입한 김기현의 임야를 지나는 방향으로 KTX 도로가 기존 계획과 달리 탁 틀어지는 이런 설계 변경에 대해서 김기현이 외압을 가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 2018년 예, 발음도 조심해야 돼. 유튜브에 걸려 이거. 18년에 MBC 울산 MBC 보도를 통해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었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김기현 가격은 끝까지 안 밝히고 있다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김기현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 설치를 하게 됐다. 뭐 민주는 뭐 1,800배 나오고 98년도에 35,000평의 땅을 3,8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지금 시세로는 몇백억이 되는 것 같다라는 썰을 지금 민주당에서 흘리고 있어요. 또 KTX 노선 변경에 대한 해명이 정확하지가 않다. 김기현이 은퇴 후 목축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투기성 매입 의혹이 상당히 짙다. 민주당 왜 이러는 건가요? 민주당이 저러는 이유는 원래는 민주당이 속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는 이재명의 구속을 바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이 그대로 총선 때까지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단 말이야. 왜냐? 이재명이 총선 때까지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공략하기가 너무 좋거든. 그때 되면은 이제 노래가 또 나오지. 장동희를 아시나요? 장동희는 대장동. 너무나 착한 대장동. 너무나 좋은 대장동. 노래가 이제 다자작 나오고 뭐 사람들이 대장동 대도 외치면 어차피 선거는 그러면 평타라도 칠 수가 있지. 장동희가 있잖아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정의를 위해서는 또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치적인 이익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근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겠냐 이거야. 민주당 입장에서 솔직히 김기현이 당대표 돼주는 거를 더 원한단 말이에요. 안철수나 천하람 쪽보다는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이지. 왜 어차피 저 부동산 의혹도 민주당에서 나왔던 거고 저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저 내용을 알고 있던 뭐 저 울산 관련한 뭐 누군가가 저 민주당이랑 이렇게 기자들한테 저 내용을 뿌렸다는 썰이 있어. 이미 그래서 울산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저게 이제 다 돌았던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걸 때리고 뭐 해도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가면 고소고발 당해갖고 못했는데 뭐 이번에 뭐 보니까 뭐 고소당한 기자들이 다 무죄나고 막 이랬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의혹이 불면 기자들이 더 이상 고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털 수가 있는 지금 그 각도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걸 아꼈다가 사실 선거 때 다시 한번 울거먹기라면은 민주당에서 좀 더 유리한 소재가 될 수 있거든. 왜냐면 이재명은 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근데 우리 쪽이 이제 맞을 차례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알고도 그대로 김기현을 뽑았으니 더 나쁜 X가 된다 이거지 지금 프레임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약간 민주당은 김기현이 되길 바라고 있는데 먼저 때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재명 구속수사 여론 때문에 그런 거죠. 민주당이 총선은 지금 둘째 문제라는 거야. 어쨌든 이재명을 사수하지 않고서는 얘네들이 당이 쪼개지든 뭐가 어떻게 되든 지금 뭐 워낙 지금 내부가 안정적이질 않으니까 김기현이라도 끌고 와서 왜 김기현 수사 안 하냐 이렇게 이제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에 대한 프레이밍을 보면은
얘네들이 단순히 그냥 총선 때만이 아니라 이재명을 쉴드치기 위해 지금부터 김건희 여사, 김기현 특검 얘기하고 특검 껌 중에 껌은 특검 이러고 계속 이제 김기현 특검하자 이러고 간다 이거지. 그러면은 저기서 뭘 또 지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가 또 이상한 게 나왔다면 또 그러니까 안 그래도 황교안 후보 쪽, 뭐 천하람 쪽에서 이렇게 때리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의혹 제기하는 단계까지 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이재명을 쉴드치기 위해 김기현 가지고 물타기를 지금 각도를 재고 있다라기 때문에 요 대목은 김기현에게 이렇게 유리한 소재는 지금 아니게 된 거지. 왜냐면 사람들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부터 저러면은 저거 총선 때도 저 심하겠는데는 생각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선거를 생각을 하면 샤이보수층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민주당에서 저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재명과 비슷한 후보로 보인다라는 게 문제인데 김기현의 해명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기현 형님은 얼마 주고 땅을 샀고 어떤 돈으로 샀고 내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 그 계획이 이렇게 되었고 지금은 이게 가격이 얼마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게 몇 배가 됐는데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대해서 그 뭐 열심히 그 노래 만들고 고생하는 그 블레 소년에게 내가 주겠다. 그것도 아닌가? 이거를 내가 그냥 울산시에 기부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국가에 그냥 그렇게 의심하시면 내가 매입 가격만 받고 그냥 국가에다가 내가 이거를 기부하겠다라든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질러야 돼 지금. 그래야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이재명과 어떻게 다른지가 지금 증명될 판이야. 근데 해명도 시원찮아. 뭐 번 돈이 얼마인지도 안 나와. 뭐 무슨 어떻게 기부하겠다 무슨 공적인 목적이 어떤데 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지금 원하는 말은 그거란 말이야. 당장 땅에 대한 이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얘기하라는 거야. 그거 먹고 꿀꺽 하겠다면은 너는 권력도 누리고 뭐 돈도 벌고 그거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 거기다가 앞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개발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은 골치가 점점 아파져요. 이건 또 다른 이게 대장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울산 장동이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기현 형님은 지금 민주당 쪽을 보면서 이건 살자꼴이 될 거다. 응? 자기 땅 밑으로 터널 뚫고 직권남용하는 사람 맞냐? 공포탄 쏘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기현 형님도 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민주당이 자살꼴이 될 것이다. 1800배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지 땅 밑으로 터널 뚫어달라고 직권남용하는 사람이 어딨냐? 니들이 39번이나 영장 신청하면서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 안 좋아요 저런 거. 저렇게 되면은 특검 요청 나올 때 곤란해져. 왜냐면은 뭐 이미 털었는데 안 나오는데 뭐 특검할 게 뭐 있냐는데 그러면 특검 안 받을 이유도 없잖아 이러고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냥 가격을 얼마 주고 갖고 얼마에 팔았고 지금 시세 차익이 얼마인데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얼마나 부리고 어쩌고저쩌고 난 나머지는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요거를 지금 나와야 되는 단계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는 지금 씨가 안 먹히는 내용이고 형님 때서 좀 뚜렷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래 국민들이 믿고 따르지. 여기서 선관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도 이제 정보를 들은 거야. 막 정보가 제보가 막 들어오니까 당선관위가 이제 와서 어떻게 나오냐. 검증 어렵다면서 한 발 뺐습니다 지금. 울산 땅 문제를 선관위가 이게 근거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검증이 어렵다고 지금 딴 말을 하고 있어요. 응? 황교안 후보.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변에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성하죠. 예. 자,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김기현 후보가 당 선관위 의혹을 검증해달라고 했지만 당 선관위를 검증할 권한이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기현 형님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선관위가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왜냐면 이게 선거 개입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의혹 제기라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언론에서 막 물고 있는 거를 대놓고 선관위가 이런다. 이거는 완전히 이건 뭐 선관위 자체도 내부적으로 말이면 나올 수밖에 없지. 애초에 저걸 근거 없는 비방하지 말라고 나온 것부터가 선관위가 잘못이었단 말이지. 왜냐면 그건 후보자가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 왜냐면 총선 때 어떻게 하려고. 지금이야 어디 뭐 선관위 등에 숨고 뭐 이런 거 이재명이랑 똑같잖아. 체포동의안 뒤에 숨는 거나 어디 선관위 내 편이 지르고 자기네들 편에 숨어가지고 난 해명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얘기하지 마. 니들 다 고소할 거야. 이래버리는 거랑은 이건 안 된다고. 이재명을 흉내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총선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총선 때 매를 지금 미리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기현 형님이 적극적으로 그냥 나와야 돼요. 응?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 봐봐요. 나 재산 나 그냥 기부하겠다. 안철수도 그냥 재산 내놓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땅 내놓겠다. 기현 형님도 이제는 내놔야 돼. 건물이 있으시잖아. 이 정도면은 뭐 그 욕심 부려서 뭐 할까 그냥 이미 딱 그렇게 되면 그건 내가 그러면 울산시에 내가 기부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이거 수익이 이 정도인데 그럼 난 딱 이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가야 돼 지금. 근데 그걸 하는 끝까지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번 돈은 절대 못 건드린다 이런 마인드로 가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안 끝이는 거야 지금. 예. 자 기현 형님. 검찰에 수사 의뢰해봐라라고 한 거인데 결국 이게 이러다 보면 이제 특검 얘기 나옵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이제 물기 좋은 내용으로 가고 있어. 자 일부 언론 보도를 고소할 방침이다.
김기현 땅에 송전탑 없다는 거 완전 허위 아니냐. 이 끄트머리에 이제 송전탑이 있긴 하죠. 예. 황교안 측에서는 야당이 특검하자 할 거다. 당 일각에서 지금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아주 골치 아픈 지금 대목이 됐어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라.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김기현 땅에 송전탑이 없다는 거 허위 사실이고 해명을 못 믿겠다고 하니 다른 후보들도 아예 수사 의뢰하면 된다. 마타도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 정면 돌파에 그 해명을 잘해줘야 돼. 해명. 이게 오히려 의혹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건데 이건 정면 돌파가 아니지. 그냥 우회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튼 뭐 예전에도 지금 저걸 가지고 기자를 고소고발하고 막 이러셨다는데 여기 보면 이제 황교안 측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세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오늘 토론 때도 교환 형님이 또 이거 사진 뭐 이게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주 좀 세게 때리실 것 같아요 오늘은. 예.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는 민주당이 이 문제로 공격을 하면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큰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예. 역시 이제 총선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 요 대목이 지금 해명을 자꾸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내용만 가지고 해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끝나질 않는 건데 제가 뭐 영상 링크도 걸어드렸고 이게 2018년도에 MBC에서 얘기가 나온 게 울산 내에서는 꽤 이 얘기가 좀 있었던 거 봐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기현 형님이 이제 뭐 선거 나올 때마다 이게 의혹이 계속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빨리 진압을 못하고 계속 끌게 된 거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당신이 얼마나 영장을 받았고 이런 게 진실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치면 이재명도 뭐 영장 주변 사람 많이 받았는데 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어떤 돈으로 샀고 왜 그렇게 샀고 얼마 주고 샀고 지금 얼마까지 올랐다고 알고 있는지 등등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소상히 밝히고 내가 이게 뭐 수익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든지 수익이 많으면 내가 욕심을 내려놓겠다든지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나경원 같은 경우도 나경원 무슨 건물 투기 의혹 가지고 어디 뭐 이상한 그 또라이 같은 놈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나경원 내쫓을 때. 근데 그거 갖고 수익 번 게 1,800에서 1,800만 원. 그 1,800만 원 수익 본 거 가지고 투기랍 치고 난리를 치던 애들이 지금 김기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상 벌은 게 확실한데 얼마를 벌었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상한데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태도가. 그리고 무슨 저거를 의혹을 제기하는 거 가지고 고소고발한다고 나오면 뭐 물론 허위사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의혹을 제기했다고 기자들을 고소한 광고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사게 된다는 거지. 특히나 이게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지금. 그러면 시원하게 끝날 문제를 갖다가 계속 뭐 민주당이 했던 얘기 이걸 왜 합니까?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뭐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이거는 울산에서 먼저 나온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명을 안 하고 계속 가자니 이거 우리가 불안해서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민주당에서 때리게 뻔하니까. 근데 막말로 이거 뭐 하나 터져가지고 괜히 이재명한테 기회를 줄까봐 그런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 게 검찰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이재명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우리 쪽에도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기현 형님이 이번에 아주 똑부러지게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기현 형님에 대한 논란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나는 왜 이건 잠깐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논란거리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기현 후보 측에서 모두가 자기를 이제 지지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뭐 조경태가 됐든 뭐 나경원이 됐든 조금 이제 옛날 방식의 선거 전략이긴 한데 바른정당계에 있는 사람들조차 나를 지지한다. 라는 그런 식의 마케팅을 좀 벌였어요. 그 별것도 아니야. 뭐 바른정당계 애들이 지지한다고 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애초에 바른정당계가 인기가 없었는데 뭐 그게 뭐 특별히 의미가 있겠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른정당계 애들마저도 나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뭐 바른정당계 사람들 뭐 이렇게 명단이 뭐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야. 왜냐면 그 명단이 사실이다 아니다 가지고 싸우는데 나는 저런 걸 보면서 아니 저런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저런 걸 싸우냐고 난 이렇게 웃어 넘겼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김기현이 1등을 하니까 언론에서도 조금 김기현을 확실히 좀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아야 되나 싶긴 한데 약간 이제 거짓말 논란 때문에 나왔습니다. 바른정당계 명단 가짜 명단 의혹이 터졌는데요. 예. 김기현 캠프에서 공갈빵 지지선언 비판에 바른정당계 당협위원 명단을 그제서 공개했지만 공개하자마자 문제가 커졌습니다. 지지선언은 거짓말이었다라면서 전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이 거짓 명단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김기현 측에도 좀 곤란해하고 있네요. 가짜 명단 의혹이 터졌습니다. 김기현 후보 측에서 자기를 지지했다고 공개한 이 바른정당계 당협위원장 명단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급조된 해프닝이란 걸 알 수가 있다. 바른정당 소속 대구 북구 을
당협위원장은 황현헌인데 상기 명기된 장갑포는 국민의당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이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쪽이었고 명단에 있는 구본항이라는 사람은 기현에 대한 지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이 아닌 명단을 좀 공개시켰다라는 거야. 김기현 측은 김기현을 지지하는 바른정당계 당협위원장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근데 사실과 다르다는 거야? 황영헌 당협위원장도 김기현 지지했다는 바른정당 당협위원장들의 명단을 보고 한동안 눈을 의심했다. 명단에 포함된 분들은 국민의당 출신으로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할 때 들어온 사람들이고 한순간도 바른정당의 당협위원장이었던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명단에 포함된 다른 분들에게 전화했을 때도 나는 김기현을 지지하지 않는데라고 답했다. 뻔히 밝혀질 거짓말을 왜 했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허위 날조를 했다고 이제 뭐 물어뜯긴 거지. 바른 정치 모임이라고 김기현을 지지했던 분들이 알고 봤더니 당일 급조되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자도 왜 바른 정치 모임인지 몰라. 명제 등재 원치 않는 이들도 포함시켜도 논란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참 별게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별개가 돼버렸어 지금. 왜냐 곳곳에 다 거짓과 이제 허위가 있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기현 형님은 자기의 땅에 대한 송전탑이 있냐 없냐 가지고 고소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밝힌 이 명단에 이만한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 이만한 허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기현 형님이 대응해야 될지 참 고민하게 만드네요. 다 바른정당의 당협위원장이 아니었거나 지지명단 등재를 원치 않는 인사들의 이름도 포함됐다. 허위 명단 논란이 일어난 건데 이 해당 모임, 김기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해당 모임 명칭은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전직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지지선언이라고 적었다가 김기현 캠프에서는 바른미래당 출신 당협위원장 지지선언이라고 바꿨다. 바른정치 모임이라고 변경했다가 바른정치 모임 지지선언이라고 재차 또 명칭을 바꿨다. 이러다 보니까 허위 명단 논란을 휩싸이고 신 전 위원장에게 전화해서 불쾌하다고까지 얘기를 했다. 이준석도 뭐 김기현 후보는 김연경 남진에게 부담을 안겼던 꽃을 든 남자 사태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것 같고요. 안철수 쪽에서도 단순한 숫자 뻥튀기한 공갈빵 지지선언인 줄 알았는데 허위와 날조로 조작된 공갈 지지선언이었군요. 여기 이제 김기현의 리스크 함께 보시죠. 우리 기현 형님,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 기현 형님이 정말 깡이 좋게도 자기는 X를, 나머지는 O를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기현 형님은 당당하게 X를, 예. 나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 우선시하지 않는다. 예. 어디 갔어? 예, 이거 뉴스까지 나왔어 지금. 예, 굉장히 의외죠, 의외.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면은 대통령 우선 따르지 않는다. 근데 천하람, 황교안, 안철수 후보는 다 O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예. 나와 당대표가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내가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 우선할 것이다 해서 신윤계로 불리는 김기현 후보가 X를 들었다. 천하람은 대통령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를 때 가능하면 대통령 의견을 우선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면에서 천하람이 좀 독특한 캐릭터야. 뭐 이준석한테는 기대할 수 없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김기현이 X를 들었어요. 독특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김기현의 리스크가 돼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번 토론에서 김기현은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날리면 바이든에 대한 질문인데 천하람 쪽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일부러 안 하고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특별히 이제 대통령을 끌고 오는 것이 도움도 안 된다라는 계산 때문이었을 텐데 그걸 김기현이 물어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별로 안 좋은 뉴스를 또 한번 상기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의 김기현, 긁어 부스럼, 윤심에만 기대는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발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야. 원래 이 우파 쪽에 기성 정치인들이 다 말로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권선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슷한 논란인 거야. 탄핵 발언에 이어 바이든 날리면 발언 소환 등 김기현의 이딴 설화가 도마에 또 올랐다. 대세론의 김기현이 설화 리스크를 자초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의 조급함 아니겠냐. 천하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냐. 그런 지적을, 이런 얘기를 왜 쓸데없이 꺼냈냐 이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한 사건을 끄집어내는 동시에 천하람에게 소신을 드러내게 하는 기회를 준 셈이라서 자충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고 천하람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말았다. 나름대로 본인이 준비해온 것 같은데 김기현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여기에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멀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추측하는데 흑역사에 가까운 걸 다시 끄집어내서 굳이 떠올리는 게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요. 뭐 하여튼 이 긁어 붓으로 만드는 이 김기현이 존재감이 떨어지는 점에 조급함을 느껴서 이런 발언이 나오고 이런 식의 좀 급조된 전략들이 토론에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죠 지금. 김기현은 초반부터 인지도가 낮은 상황. 울산 시장을 했지만 보여준 건 없고 결선 투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뭘 공격은 해야 되는데 공격할 거리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야.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뭡니까 권선동도 그랬고 장제원도 그렇듯이 이런 설화, 말실수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정치권에 타격을 크게 주는 대목이거든. 예전에는 정청래가 말실수를 많이 했다면 우리 쪽에는 이제 홍준표가 말실수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많이 좀 뒤로 가고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뭐 이게 탄핵에 찬성 좀 하고 존재감이 그전에는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존재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인지도가 많이 낮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얘기를 꺼내고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되는지 또 내가 이런 발언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가치 분석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불안하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면은 이제 기현 형님이 오늘 토론에서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 기현 형님이 나름대로 이제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기현 형님은 최대한 잘 지키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공격을 하고 막 그런 거보다는 포용을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뭐 천하람한테 그냥 쓸데없는 그런 질문하고 무슨 사상 검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보다는 오히려 요즘 워낙 잘하고 있다. 자기도 많이 배운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여유로운 1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근데 기현 형님이 이제 뭐 천하람을 한번 뭐 이렇게 곤란하게 하겠다고 던진 질문이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 점에서는 괜찮겠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